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은 김세민이라고 합니다. 하남시는 1989년 광주군 동부 그리고 서부면, 중부면 상산국리 등 일읍 1면과 1계리로 시를 승격시켰기 때문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작은 시에 속합니다. 그러나 문화재는 시대별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선사시대의 미사리 유적과 삼국시대의 이성산성, 그리고 고려시대의 동사지 등이 국가사정으로 지정되어 있고, 동사지의 사무청 석탑과 교산동 마의 역사 열애자상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이고 경기도 문화재나 항토유적, 그리고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문화재는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고려시대 대형 사찰이었던 천황사지나 가밀동 백제고분군, 그리고 교산동 건물지, 설리유적 등은 아주 중요한 문화재임에도 조사가 되지 않거나 지정되지 않은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이들 문화재 가운데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하남시 고골에 위치하고 있는 광주 향교입니다. 광주 향교는 경기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교가 위치해 있는 곳은 행정동으로는 충궁동이고 법정동으로는 교산동, 이곳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부르는 자연마을 명칭으로는 고골, 고읍이라고 부릅니다. 광주향교가 이곳에 있다고 얘기하면 광주향교가 왜 광주에 있지 않고 하남시에 있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주향교가 위치해 있는 그 일대가 고려 조선시대에 걸쳐 광주, 성남은 물론 서울의 광동, 송파, 강남, 서초 일대를 관장했던 강주목의 관청, 즉 광주관하가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광주관하가 남한산성으로 이전한 후에는 과거에 관하가 위치했던 곳이라고 하여 고읍으로 표기했습니다. 광주 관하는 1842년경에 쓰여진 광주부 읍지나 1846년에 간행된 홍경보의 중정남한지, 그리고 1871년경에 쓰여진 강주읍지 등을 보면 향교는 본래 고읍 서쪽 1위에 있었는데 숙종 계민년에 광주 부윤 이제가 고읍의 터로 이관하였으며 남한산성에서 북쪽으로 심리에 있다. 그리고 건물로는 대성전, 동서무, 전사청, 제기고, 명륜당, 동서재 내외신문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숙종 계민년은 숙종 29년입니다. 즉 1703년입니다. 당시 광주 부윤이었던 이제가 광주향교를 고읍의 터로 이전했다고 했으므로 현재 광주향교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원래 광주향교의 터가 아니고 광주 관하가 있던 터, 즉 고읍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향교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광주 관하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작성된 각종 지지류, 즉 중정남한지나 광주부 읍지, 그리고 광주부지 등과 광주 관련 각종 고지도는 광주향교 일대를 고읍기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충궁동은 이미 조선 후기부터 고대 백제의 도읍지로 기록되기도 했고, 신라가 이 지역을 차지한 후에는 신주 또는 남한주의 읍지로도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국시대 이 지역에 설치되었다고 추정되는 신라 신주의 읍지 또한 설치된 이후 여러 차례 옮겨 다녔고, 한산주의 읍지 역시 한 곳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주도 그 군주를 성주 혹은 장군으로 불렀다는 사실에 비추어 읍성을 가지지 못한 충궁동을 읍지로 비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고려 이전부터 충궁동에 읍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충궁동 강주읍지는 언제부터 설치되었을까요? 1656년 유영은이 편찬했다고 하는 동국여지지를 보면 동부면 충궁동에는 고려 때부터 치소를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허백당 집에는 광주의 객관 역시 고려시대에 창건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록에 의해서 충궁동의 읍지는 광주로 개칭된 940년
고려태조 23년입니다. 또는 12목이 설치된 983년, 성종 2년 그 즈음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대정 5년 조선고적조사보고서에는 충궁동 읍치 외에 중도면에도 읍치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광주 고읍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던 동부면, 그러니까 충궁동이 되겠죠. 그 외에 중대면 송파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인조 출성 기사,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 인조에서 나올 뜻 기사입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의 서문을 나와 삼전도에 있는 수황단으로 향했고 그 도중에 고광주를 거쳐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고광주는 고읍과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런데 지도에서 보면 서문을 나오는 코스로는 동부면, 즉 고광주 또는 고읍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승정원 일기의 기록대로 중대면에 읍치가 설치된 적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 시기는 동부면 읍치보다 이전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비로소 광주라는 이름으로 개칭된 후 983년에 강주목이 설치되면서 광주 관아에는 목사가 파견됩니다. 그 후 조선시대에 와서는 1448년 세종 30년에 수원에 있었던 경기도 관찰사영, 요즘 말로 하면 경기도청이 되겠습니다. 이 관찰사영을 이곳으로 옮기고 경기도 관찰사, 지금의 경기도지사가 되겠죠. 경기도 관찰사가 광주 목사를 겸임하기도 합니다. 경기도 관찰사영을 충궁동에 둔 것은 한양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을 선정하던 관행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영의정 황희가 말한 것처럼 지금 경기가 이미 수백 년 구영을 혁파하고, 수원에 되겠죠. 수원에 있던 수백 년 구영을 혁파하고 광주로 옮긴 것은 감사의 겸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에서 가장 선임자인 광주 목사가 경기도 관찰사를 겸임하는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서 관찰사영을 수원에서 하남으로 옮긴 것이죠. 물론 하남의 관찰사영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1460년, 그러니까 세조 6년이 되겠습니다. 광주 아전이었던 박영이 광주는 서울과 가까워 일이 번잡하므로 날마다 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관찰사영을 혁파하였으니까 원컨대 설치한 기녀들도 아울러 혁파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로 보아서 하남의 관찰사영은 1460년 세조 6년입니다. 그 이전에 다시 혁파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약 12년간 존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경기관찰사와 관찰사영이 충궁동에 있었다는 것, 즉 경기도청과 경기도지사가 충궁동에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남 지역이, 충궁동 지역이 중요했다는 의미겠죠. 이후 이제 충궁동에 위치했던 읍치는 병자호란에 대비하기 위해 1627년 인조 5년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충궁동 읍치는 고읍기, 즉 옛날 광주 관아가 있던 터로 표기되었습니다. 읍치가 남한산성으로 옮겨가는 것은 인조실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조실록에 의하면 병자호란에 대비하기 위해 1624년 인조 2년입니다. 3월부터 남한산성의 성벽 축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1625년 인조 3년 6월에는 이서의 건의에 따라서 행궁을 짓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지고, 1627년 인조 5년에는 당시 광주 목사 홍득일에 의해 광주의 읍치를 산성으로 옮기게 합니다. 병자호란이 발발하기 약 10여 년 전 정묘호란이 일어난 해가 되겠죠. 그 후 광주 관아터는 광주의 한교가 옮겨오기까지 약 80년에서 100여 년간 빈터인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고, 남한산성으로 이전한 읍치는 일제강점기 광주군청으로 바뀌었다가 1917년 12월
군청이 광주 경안리로 옮겨갈 때까지 약 290여 년간 남한산성 내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광주항교는 언제 설립되었고 왜 고읍으로 옮겼을까요? 그러면 이제 광주항교가 언제 어디에 설립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개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항교는 고려시대에 처음 설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항교 역시 고려시대 어느 시점에 설립이 되었겠죠. 조선시대 지방행정구역인 부목, 대도호부, 도부 9년 중에서 광주는 목이었기 때문에 광주항교에는 문신 출신의 종육품 교수를 교관으로 파견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1418년 태종 18년 태종실록에 보면 광주 교수관이라는 직책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적어도 그 이전, 즉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사이에는 광주항교가 설립돼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지방의 항교가 동시에 설립된 것은 아니고 그 지방의 형편에 따라서 항교의 설립은 시간차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교와 교수관에 관한 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리지를 보면 문묘는 주 북쪽에 있다. 나라에서 각도 주부 9년에 모두 문묘를 두고 항교라고 한다. 그 생도수는 유수관에는 50명, 목과 도부에는 40명, 즉 그러니까 목이었던 광주부에는 40명이 되겠죠. 군에는 30명, 현에는 15명으로 하며 재전과 확전, 노비를 주는데 각각 차이를 둔다. 도부 이상은 모두 교수관을 두고, 그러니까 광주에 해당되겠습니다. 군과 현에는 교수 혹은 교도를 두어서 만일 민호가 500호를 차지하지 못하면 학장을 두어 학생들을 가르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광주항교를 고읍터로 옮겼다고 했는데 항교가 고읍터로 옮겨오기 이전에 원래 항교터는 어디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정 남한지의 항교는 본래 고읍으로부터 서쪽 이리에 있었다고 했으므로 고읍,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항교가 되겠습니다. 고읍으로부터 서쪽은 이승산성이 있는 고개 방향입니다. 고골저수지 혹은 낚시터라고 부르는데 그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맞은편 안쪽으로 평지가 있습니다. 그곳이 거리상 약 2리쯤 됩니다. 이곳은 이미 그 고고학적 지표조사에서 기와 편등이 출토된 바도 있고 옛날부터 이 지역 사람들이 항교 고개라고 부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 항교가 있던 자리로 가장 유력한 곳이죠. 다음으로 광주 항교를 고읍터로 옮긴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광주 항교가 고급터로 이건한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중정 남한지를 비롯해 지금까지 살펴본 대부분의 지리지에서는 광주 항교의 이건과 위치에 대해서는 서술하고 있지만 왜 이건하게 되었는지는 서술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이건의 사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알려주는 자료가 바로 학교 등록이 되겠습니다. 중정 남한지가 개인이 편찬한 사찬 사료라고 한다면 학교 등록은 예조에서 편찬한 관찬 사료입니다. 이 자료는 당시 광주 부윤이 경기감사에게 올린 것을 경기감사가 다시 예조에 올린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성전 및 동무 서무가 거의 훼손되어 무너질 지경에 있으므로 항교를 옮기는 것이 시급하고 그 옮기는 위치는 고읍 구대지, 그러니까 고읍의 애터가 되겠습니다. 고읍의 애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고 하여서 임금이 겉으로 옮길 것을 허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 기록에 의하면 항교를 고읍터로 이관한 것은 원래의 항교가 건물이 헐었고 무너질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었는데 다만 그 자리에 중건하지 않고 고읍기로 옮기려고 한 것은 이때 고읍이 비어 있었던 것은 물론
지형이 까다롭지 않고 좋으며 수호하는 일과 형세가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항구가 고업토로 이관한 이유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구전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향교 자리가 묘를 쓰는 묘터, 묘자리로는 명당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의 묘를 쓰기 위해 강제로 이전시켰다는 말도 있고, 왕실의 묘가 고골저수지 맞은편, 그러니까 원래 향교터가 되겠죠. 고골저수지 맞은편에 있었는데 이장에 갔다고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묘를 쓰기 위해서 향교를 이전시킨 사람이 심시성을 가진 부원군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왕실 또는 부원군과 관계가 있고 모두 묘와 관계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심시성을 가진 부원군을 생각해 보면 세종의 장인인 청천부원군 시몬, 그리고 명종의 장인이었던 청릉부원군 심강, 그리고 경종의 장인인 청원부원군 시보 세 사람을 들 수 있는데, 만약에 구전되는 이야기가 맞다면 향교를 옮긴 시기와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은 청원부원군 시보입니다. 실제로 중정남한지에도 시보의 묘가 서부면에 있다고 서술돼 있고, 각종 고지도에도 청원부원군의 묘가 이성산성 위쪽에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평으로 이전한 시모의 묘비에도 처음 광주 교동 임좌에 장사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시모의 묘가 원래 향교터 부근에 또는 그 향교터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결국 구전되는 이야기가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고 중정남한지나 고지도 등에 있는 기록이 사람들 간의 입을 통해서 구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단위왕후 심시의 아버지로 경종의 장인이었지만, 경종이 즉위하기 전, 경종은 1720년에 즉위합니다. 그러니까 경종이 즉위하기 전 1704년 2월 13일에 사망했습니다. 충정남한지에는 강주 향교를 고업트로 옮긴 것이 1703년이라고 했으니까 시모의 사망과 향교의 이전이 거의 같은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연유로 인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렇게 구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청원부원군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숙종실록에 보면 청원부원군의 졸기가 있는데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기록이 야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시모는 세자빈의 아버지이다. 어리석고 둔하며 무식한데 권세만 믿고 이세를 부렸다. 그가 금호랑이라는 직책에 있을 때 아랫사람을 매질해서 거의 하루도 그런 날이 없었으므로 온 부내가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었다. 길을 가며 사람을 물리칠 때 즉각 돌아서서 피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바로 잡아 가두고 하인을 시켜서 뇌물까지 요구하며 욕심을 채워야만 그만두었으니 원망과 비방이 한간에 끌러올랐다. 전조에서 사직서는 한직이므로 패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직책에 옮겨 임명하니 시모가 매우 붕괴하고 원망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청원부원군의 지위가 세자빈의 아버지였고, 졸기에는 본 바와 같이 대단히 권세가 있었으므로 향교를 옮기고 묘를 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때는 경종이 아직 즉위하기도 전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향교를 이건시키면서까지 묘를 쓸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런데 청원부원군이 사망한 후 약 20년이 지난 1724년에서 25년 사이에 시모의 묘를 양평으로 옮기는 천장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초덕리, 그러니까 초덕리라 그러면 현재는 아마 초이동에 해당할 겁니다. 초덕리 주민들이 그들에게 부과된 역이 부당하다고 1724년 경종 4년 9월부터 1725년 영조 1년 3월과 4월 세 차례에 걸쳐서 관하에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인해서 당시 초덕리가 광주 향교의 자벽을 담당하던 향교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향교의 운영을 돕기 위해서 향교촌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향교촌은 향교에 직접 돈을 바치거나 향교에서의 수직을 서거나 향교 건물을 수리하거나 또는 사환 등의 자벽을 수행하는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향교촌은 각 고을마다 널리 존재하던 그 제역촌 중에 하나였고, 향교 근처에 있는 촌락인 교촌과 그 외의 마을로서 향교에 속한 속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향교촌은 그 대가로 군역과 자벽의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향교역을 담당하던 초덕리는 다른 자벽의 면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자벽을 받았던 거죠. 청원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724년 경종 4년 9월 22일 광주향교에서 올린 문서에 의하면 향교의 부근 마을인 초덕리는 향교의 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역은 다 탕감해 주도록 규약이 되어 있는데, 산릉에 들어가는 잔물을 초덕리 마을까지 침범시켰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그 전례대로 침범을 막아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관에서는 산릉의 잔물은 기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인근 마을에 나누어서 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혼침하는 폐단이 생겼다, 섞여서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다음엔 해인 1725년 영조 1년이죠. 3월 22일에 올린 내용은 시모의 천장과 치산의 역을 초덕리에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초덕리 마을의 다른 역을 면제해 준 것은 향교를 중하게 여기고 피폐한 향교를 보호자 하자는 뜻인데, 규약을 파기하고 한 마을에 두 가지 역을 지으면 하소연할 데가 없는 가난한 백성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 크게 염려가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아랫사람들이 중간에서 조종하고 농간을 부리는 일이니 형편을 살펴서 초덕리 마을은 신부원군의 산소역을 특별히 탕감해서 향교의 일을 소중히 하고 가난한 백성을 보존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일이 모든 면에서 융통하는 역이므로 특별한 사정으로 면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3월 21일에 올린 청원에서 역을 면제받지 못하자 초덕리 주민들은 4월 7일 다시 청원을 올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초덕리 마을이 다른 마을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른 역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냅니다. 한편으로 앞에서 학교 등록은 광주향교가 이관한 이유에 대해 건물이 흘고 무너질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등록은 충정남한지하고는 달리 광주향교를 옮기는 연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충정남한지에는 1703년 숙종 29년 계민년에 당시 부윤 이재가 광주향교를 이관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학교 등록에는 1723년 숙종 29년 경자년입니다. 1720년의 기록에 광주부의 향교를 옮기는 일은 명령이 있은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터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등록은 1720년까지도 광주향교의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2년 전인 1718년 숙종 27년입니다. 10월 21일에도 광주부의 향교 개수와 관련해서 향가 충문을 내려보내달라는 공문이 있었는데, 흙을 쌓는 일은 추운 겨울에 시행하는 것이 불가하니까
내년 봄을 기다려 시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 일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2년 후에 경제안에 다시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후 1723년 경종 3년 계묘년입니다. 6월 19일과 7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서 광주부의 향교를 옮기는 공사가 이미 완결되었으니까 제사와 제사의 향가 충문을 내려달라는 보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향교의 건물들이 모두 완전하게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724년 9월 22일 문서에 보면 광주 향교의 명륜당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재력과 힘이 다하여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향축을 보관할 곳도 없고 여러 학생들이 학문을 익히고 닦을 장소조차 없다고 개탄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향교의 이건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학교 등록이 간단하게 서술된 중정남원지보다 훨씬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정황에서 본다면 향교를 옮긴 연대는 1703년 계민년이 아니라 1724년 계묘년으로 보아야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이하게도 중정남한지는 계민년, 학교 등록은 계묘년, 그리고 1703년과 1723년으로 표기돼서 결과적으로 미와 묘, 3년과 23년으로 글자와 숫자가 딱 한 자씩 틀리고 있는 것도 특이합니다. 광주 향교의 건물과 배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개 향교는 관아 그리고 객사 등과 함께 읍성의 주요 시설로 관청이 있는 중심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여 주로 읍치에서 5리 이내의 거리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일부 향교는 평지에 세워져 있었지만 대부분의 향교는 경관이 수려한 경사지에 입지하기도 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과천이나 부평 같은 경우에도 관아와 향교가 근처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정남한지에는 원래 광주 향교가 읍치에서 2리 거리에 있었다고 되어 있죠. 원래 위치는 이성산성 아래 경사지에 입지했으나 옮긴 다음에는 평지에 입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향교의 건물과 배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향교의 주 기능은 제향, 다시 말하면 제사가 되겠죠. 제향과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향교의 건물도 제향과 교육의 기능에 맞도록 배치했습니다. 먼저 제향의 기능을 담당하는 건물로는 대성전, 그리고 동무서무가 있고,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건물로는 명륜당과 동제서재가 있었습니다. 향교의 규모에 따라서 건물의 구조나 크기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앞에 서술한 대부분의 건물들은 향교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기본적인 건물들입니다. 대성전은 공자를 비롯한 5성 10철의 신의를 봉안하는 가장 중요한 봉사의 기능을 가진 건물이고, 동무서무 역시 송조 2연 또는 4연 및 우리나라 18연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하는 건물입니다. 명륜당은 강학을 하는 교육의 중심 건물이고, 동제서재는 학생들의 공부방이자 숙소입니다. 그 외 외산문과 내산문이 있었고, 향교에 따라서는 부속 건물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의 배치는 성균관의 경우에는 대성전이 앞에 있고, 대성전 뒤쪽 동서로 동서재가 배열되어 있고, 뒤쪽에 명륜당에 배치되어 있는 전묘 후학의 배치입니다. 향교의 경우는 장소에 따라 평지일 때는 전면이 배양공간이 되고 후면이 강학공간이 되는 그런 경우와, 경사진 곳이면 그 반대로 전학 후묘의 경우도 있고, 예외적으로 지형에 따라서 동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지방향교는 전체 건물 가운데 명륜당이 전면에 위치하고 그 동서로 동제서재가 있으며
봉사와 교육의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명륜당 뒤쪽에 담을 치고 그 안에 동무와 서무를 좌우에 배치해서 가장 뒤쪽에 대성전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배치형입니다. 광주 향교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배치입니다. 다만 동제, 전사청, 제기고 등 이런 건물들이 없어졌는데 최근에 동제는 복원을 했습니다. 광주 향교의 동제가 언제 없어졌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중정남한지에는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중정남한지가 쓰여진 1846년 그러니까 헌종 12년 이후에 아마 없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광주 향교를 이건했을 당시인 1724년 홍전문 그러니까 홍살문이라고 흔히 하는데요. 홍살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언제 없어졌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광주 향교에는 부속 건물로 고직사가 남아 있는데 1872년에 광주 향교 상량문에 보면 광주 향교는 부속 건물로 전사청이 있었고 수복청이 있었고 제기고나 주고 등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광주 향교 입구에는 1995년에 복원했다는 하마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마비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말을 타고 온 분들은 향교 앞에서는 말에서 내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다음으로 광주 향교 그 유생들의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 됐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광주 향교의 교육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어떤 수준이었는지 이를 알려주는 명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그 생원 진사 시에 합격한 사람들의 내력을 기록한 사마방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 광주 향교의 수준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1651년 효종 2년이 되겠죠. 이후에는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향교의 층금록이나 유안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 있어야 했기 때문에 사마방목에 기재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향교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적어도 향교와 교육 관련을 맺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광주, 구주, 거주, 생원, 진사시 이걸 뭐 속가라고 하는데요. 학교자들 역시 광주 향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을 거로 보는 겁니다. 지금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표에 의하면 사마방목에 기재된 인물 중에서 광주와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던 인물들의 분표를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 전체 생원 진사시 합격자를 100%로 보았을 때 광주 거주자가 약 9.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원수는 345명으로 양주 다음으로 많고 전국적으로도 14번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경기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에도 비슷한 고을 규모인 여주나 파주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생원진사시에서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높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광주 거주 생원진사시 합격자 중에서 40명이 대과에 문과라고 합니다. 대과에 급제했다고 합니다. 또 이들 40명을 포함한 조선시대 광주 출신 대과 급제자는 총 107명으로 경기 안에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서울을 제외하고는 안동이나 충주, 상주, 영주에 이어 5번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 광주 향교, 그러니까 즉 옮겨오기 이전에 광주 향교 터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리고 향교의 운영은 어떻게 했을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향교를 이건하고 난 후인 1724년 경종 4년이죠. 바로 원래 향교터와 향교에 소속된 관유지, 관둔전이라고 하는데 이 처리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교의 운영비도 어떻게 조달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교는 원래 관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급합니다. 향교의 운영 재원은 그 향교전, 그러니까 땅이죠. 토지가 되겠습니다. 향교전과 그리고 향교 노비,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향교촌 등으로 이제 크게 구별할 수 있는데, 향교전은 국가에서 고을의 격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학전, 그리고 향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토지, 이런 걸로 구성이 됩니다. 성종 때 그 편찬된 대전 속록을 보면 학전은 주와 부는 10결, 구는 7결, 현은 5결을 지급하고 그 세금을 거두고 출납하는 것을 관아의 수령이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에는 주와 부는 7결, 군과 현은 5결을 지급한다고 하여 전기에 비해서 후기가 되면 법정 지급액이 줄어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전은 규정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에 향교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자체 토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향교에 관심이 많은 그 수령 등이 전답을 조처하여 향교에 소속시키는 방법, 또는 유생들이 유전을 객출해서 매입하는 방법, 향교 재정을 운영하면서 남은 돈을 가지고 매입하는 방법, 또는 기증이나 원납으로 마련하는 방법, 또는 회철된 서원이나 사후의 전답을 향교에 소속시키는 방법 등으로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런 토지는 향교 근처에 거주하면서 향교에 필요한 각종 잡여을 담당하던 향교의 노비나 평민들이 그 대가로 경작을 했고, 이들에게 배정된 토지 이외에는 일반 토지처럼 소작인이 경작을 했습니다. 현재 광주 향교에도 광주 향교 전토 사실급 양안이라는 토지가 자료가 남아 있어서 향교전이 향교 운영의 주요한 경제 기반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주 향교 소장 고문서에 의하면 광주 향교는 1724년 경종 4년이 되겠습니다. 9월과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서 관아에 품목을 올리고 있는데, 품목은 향교에서 관아에 올리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해 9월 향교에서 관아에 올린 내용을 보면, 첫째는 향교의 땅이 좁아서 노비들이 기거할 곳자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교에 소속된 관유지를 향교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는 마침 관리가 교체되는 시기라서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이어서 11월에는 다시 원래 향교토와 그에 딸린 원림, 생활공간이나 정원, 이런 것들을 원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은 광주 향교가 관할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원래 향교의 터와 원림을 정확히 측량해서 향교 땅이라는 것을 문서로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묘를 새로 지은 향교에 옮긴 후 향교가 되겠죠. 옛 향교의 터와 원림을 향교가 주관한 것은 단연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향교의 예터는 본래 양안밖에 공안지로서 이미 복수를 주장할 장부가 없으며 또 관과의 증명도 없으니 이의 허술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게 없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이 상황을 굽어 살피셔서 급히 해당 관리를 보내어 향교의 터와 원림을 모두 측량한 후 입안해 주어 후일 상고하는 증빙이 되게 하는 것이 어떠한지 이렇게 아랜다고 했습니다. 관에서는 문서를 조사한 후 처리해야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죠. 세 번째는 12월에 올린 문서인데, 앞에서 보류된 관유지에 대해
재차 같은 내용으로 다시 올리면서 아울러 향교 제향에 쓰이는 솥값, 쌀 3섬에 해당됩니다. 민결의 소남비로서 이것을 이것으로 소를 사는 것이 이제 일반 예규인데, 동부면 둔지동에 살고 있는 득경이라는 사람과 순례 그리고 작금 등 이 3가구의 결미, 일종의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줄이지 말고 계량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관할은 향교터는 내년 봄에 칙령하겠고 세금은 평안하게 할 것이고 솥값은 상상년의 예에 따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당시 둔지에 살던 득경 그리고 순례, 작금 이 3가구의 토지세가 향교의 석전제에 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로 1898년 이제 광무 2년이 되겠는데요. 7월의 기록을 보면 광주 향교의 은행나무에서 열리는 은행을 팔아서 가을 석채에 사용했는데 향교와 향교의 교회배, 향교에서 부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사고 팔면서 사사로이 착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시 도유사 심아무개라는 분의 명의로 그 관리를 수복에게, 제사에 관한 일을 맡은 사람이죠. 수복에게 맡기면서 그 도지, 쉽게 얘기하면 논밭이나 집터를 빌리고 돈이나 곡식으로 이렇게 내는 걸 도지라고 하는데, 도지로 200냥을 납부토록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현재 광주향교 주변에는 수령이 약 450년 가까이 된다고 하는 은행나무가 여러 그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광주 향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 완이라는 문서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우의 완이한 일은 향교의 은행나무는 향교와 관계가 있으면 다시 논할 필요가 없는데, 본 향교의 은행나무를 교회배들이 사사로이 서로 팔고 사고 하면서 향교와는 관계없고 본영과 관계 있다고 일컫는다. 삼두의 은행으로 본영의 책임을 다했다고 하고 누백금의 소출을 개인 주머니에 넣으니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겠는가. 이제부터 수보국에게 맡겨 붙이고 매년 거두어 따서 돈을 만들되 도지의 예로 200냥을 향교에 바치고 춘추석채에 나누어 쓰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같은 해 송파장의 누룩도고, 송파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송파에 있는 삼전도 부근에 있던 장시가 되겠습니다. 송파장에 세금으로 거두어 들인 돈 300냥, 그리고 소금 가게에서 세금으로 거두어 들인 돈 300냥, 그리고 이제 사평장, 현재 이제 강남구 신사동 쪽에 있었다고 하는 장입니다. 사평장에서 세금으로 거두어 들인 돈 300냥을 장세를 광주향교의 운영에 쓰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향교의 중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향교 건물은 목조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목조 건물의 특징상 이건 전이나 또는 이건 후에도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중수, 보수가 되겠죠. 이런 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 나라에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광주가 도성으로 가는 진출로이기 때문에 화를 많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 초기 광주향교의 중수에 관한 사실은 성현의 문집인 허백당 집에 연산군 8년 1502년경입니다. 처음 나타나는데, 광주의 학교가 헐고 무너져서 성한 집과 마구간이 없어졌고 담도 없어졌다. 그래서 지난해 이미 널려서 수축하고 완전히 고쳤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후 임진왜란 직후인 1602년 선조 35년경인데 오산 차철로가 작성한 광주향교 중창 모제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659년 효종 10년
첨지 중추부사 심광수가 올린 상소문도 있습니다. 1788년 정조 12년에 지은 강주부 교궁중수기, 그리고 1859년 철종 10년에 지은 광주부 향교 명륜당 중수기, 그리고 6.25 직후인 1956년에 쓴 광주 향교 중수기 등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록 등을 통해서 보면 그동안에 광주 향교 중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개 향교의 이건과 중수는 관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건이나 중수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관의 지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양반들에게 그 유전을 객출하게 하거나 일반 백성들에게 부역을 부과하기도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광주 향교 중창 모제본처럼 모금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차철로가 작성한 광주 향교 중창 모제문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의 내용은 생략하고 그 자료에 대충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광주 향교 중창 모제문은 내용 중에 전란을 겪은 지 10년 남짓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1602년경, 그러니까 선조 35년경이 되겠습니다. 1602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교가 지금의 위치로 이건되기 전 원래 위치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건하기 전 원래 향교의 위치는 산세가 두루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었고, 임진왜란 이후 10여 년간 향교가 불에 탄 채로 방치되고 있어서 잡초가 무성하고 뚫어진 벽과 깨진 기와가 뒹구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광주향교 향교 중창문입니다. 이 내용은 요약된 것인데, 세 개의 문과 사방의 끝에는 산세가 두루 에워싸고 겹겹의 지붕과 층층의 치마가 광활한 지형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둥근 갓, 방정한 옥기선한 자재들이 매우 많았다. 가을에는 예를 익히고 겨울에는 씨를 지으면서 아울러 검은 굿하고 음송하는 것도 있겠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섬 오랑캐의 침략을 받아서 향교가 끝내는 불에 타고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써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중수도 아마 있었을 걸로 봅니다. 최근 광주향교 그 공사 중에 발견된 1872년에 상량문을 보면 대성전을 중수하고 동무서무, 그리고 주고, 전사청 제기고, 동서 제실, 내외 산문, 수복청 등을 새로 건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타나는 광주향교의 중고는 1659년 효종 10년에 해당됩니다. 첨지 중추부사 심광수가 올린 상소문입니다. 심광수는 병자호란 이후인 1659년 2월 15일과 4월 19일 2차에 걸쳐 상소를 올렸는데, 상소문의 요지는 광주 향교를 남한산성 안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 중에는 광주 향교가 원래 터에 중건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즉 2월 15일의 상소 내용은 가나와 향교가 멀리 떨어져 있어 유생들이 왕래하기도 번거롭고, 또한 황폐화된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사람들이 향교가 있는지 석전제가 이루어지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고, 이것은 비단 유생들의 책임뿐만 아니라 전후 부윤 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아가 이미 성안, 남한산성 아닙니다. 성안에 있으므로 향교도 이곳으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 19일의 상소 내용은 병자호란 직후 본인이 직접 광주향교에 들러서 전쟁에 훼손된 광경을 목격했는데, 당초에 향교를 남한산성 안으로 이건했다면 이와 같은 화를 면할 수 있었으므로 당시 일을 맡은 관리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더구나 그 후에도 향교를 성안에다 중건하지 않고
거듭 애터에 설치하는 상황을 본인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상소문은 당시에도 원 위치에 광주향교가 중건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변사 등록에 의하면 광주 향교의 산성내 이전에 관한 상소는 1729년 영조 5년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향교 중수기록은 1788년 정조 12년에 해당되죠. 서유린이 지은 광주부 교궁 중수기입니다. 이에 의하면 향교는 성 밖에 있어서 지은 지 오래되어 무너졌는데도 수리할 겨를이 없다가 이제 부윤 이태영이 고을에 부임해 와 곧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5달 반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성전과 동서무, 명륜당과 동서재, 거기에서부터 대문과 담장, 부속 건물까지 모두 일신되어 지난달보다 더 아름답게 됐고 사제를 털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수고로움을 몰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857년 철종 8년에도 한 차례 명륜당 중수가 있었습니다. 1859년 철종 10년 3월에 유학 이인풍이 지은 광주부 향교 명륜당 중수기에 의하면 명륜당 건물이 오래되어 퇴락된 상황에 상서 홍열모가 광주부에 부임하여 다 쓰러져가는 명륜당을 보수했다는 내용입니다. 1857년 철종 8년 7월 공사에 착수해서 3개월 뒤인 10월에 공사를 마쳤는데 공사한 결과 흔들리던 기둥이 우뚝하게 섰고 떨어져 나갔던 기와장이 가지런해졌으며 부러졌던 석가래가 반듯해졌고 무너졌던 담장이 빙 둘러쳐져서 면모가 한결같이 새롭게 되었고 규모가 장대하고 아름답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903년 광무 7년에도 광주 향교를 보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광주부윤 설이었던 양주 군수 홍태윤의 보고를 받은 의정부 참정 김성건이 의정부 참정 김기용 앞으로 보낸 공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향고는 물론 행궁 그리고 인하관, 현절사, 숭열전 그러니까 향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남한산성 안에 들어있는 건물들입니다. 각 관할 건물들이 훼손되어 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정액해 달라는 공문입니다. 이와 같은 광주향교의 중수는 비단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있었습니다. 1956년에 쓴 광주향교 중수기에 의하면 광주향교는 한국전쟁 이후 여러 번 재난을 겪어서 대성전의 사후가 무너져 비가 새고 내외의 산문이 무너지고 동무와 서무 그리고 익랑이 기울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광주 군수 이병현이 중수 의견을 내어서 각 면의 유지들로부터 수만금을 객출해서 1955년 11월 공사를 시작하고 1956년 5월에 공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목되는 것은 동무와 서무의 익랑이 기울고 넘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익랑이라는 것은 동무와 서무에 붙어 있는 다른 건물, 즉 행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행랑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광주향교 대성전의 건축물 배치는 현재와 다른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익랑이 없죠. 지금까지 이상해서 광주관아와 고업, 광주향교의 설립과 고업 이전, 고업 이전의 이유, 광주향교의 건물과 배치, 그 다음에 향교의 교육 수준, 그리고 원래 광주향교의 터의 처리 및 운영, 그리고 광주향교의 중수 등의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현재 광주향교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원래 광주 관아가 위치했던 터라는 것, 그리고 그 터에 있던 광주 관아는 병자호란에 대비하기 위해 남한산성화로 이전했다는 것, 그리고 그 터로 광주향교가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향교 이전 후 원래 향교태 처리 문제, 운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수차에 걸쳐 이루어졌던 강조행교 중수 등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기록을 위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강의가 광주항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